아드님이 어머니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며 다다미에 두 손을 짚었을 때 저는 이상하리만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아, 또 이 장면이구나. 저는 30년도 더 전에 단 하나뿐인 남동생에게서 똑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저는 그 동생을 영영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크나큰 실수 끝에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난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세 마디 말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해도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으면서 내 삶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세 마디입니다. 다만 말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 말만큼은 꺼내야 할지 솔직히 무척 망설였습니다. 부모라는 건 말입니다. 자식이 무언가를 부탁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래 알았다 하고 말해버리게 되는 존재거든요. 그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래라는 말을 어떻게 삼켜낼 것인가.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들이 찾아온 건 유난히 맑게 개인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혼자 서 있더군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올해 45이 되었지만 이렇게 대낮에 혼자 불쑥 찾아올 아이가 아니거든요. 올 때는 늘 아내와 큰아이, 작은아이까지 온 식구가 차를 타고 왁자지껄하게 오지요. 그런데 그날은 혼자였습니다. 게다가 손에는 과자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이게 말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되는 법이에요. 평소 빈손으로 오던 아이가 갑자기 선물 상자 같은 걸 들고 오면 그건 부탁할 일이 있다는 신호거든요. 여러분 댁에도 그런 기억 없으신가요? 유난히 공손한 얼굴로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잠깐 들어가도 돼요? 하고 물으면 이 녀석이 뭔가 꺼내기 어려운 얘기가 있구나 싶어지지요. 거실로 들여보내 차를 내오고 한동안은 이런저런 시답잖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손주 운동회는 어땠느냐, 요즘 더위가 어떻더라 하는 얘기들이요. 그런데 준호의 눈은 도무지 웃질 않더군요. 내놓은 다과에도 손을 대지 않고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아이가 갑자기 등을 꼿꼿이 펴더니 이윽고 천천히 다다미에 방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어머니 3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 300만 원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300만 원을 빌려달라 하는 겁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어요? 평소 같았으면 저 역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때의 저는 정말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건 제가 이 장면을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2번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는 고개 숙인 아들에게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머금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어요. 진정해라, 그 말이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말을 쓰는 거야 라고요. 제 어머니는 말수가 적으면서도 돈에 관해서는 무척 엄격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딱 한 번 저에게 일러주신 것이 있어요. 잘 들어라.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 할 때 돌려주는 말에는 3마디가 있다고요. 저는 그때 젊고 철이 없어서 그저 멍하니 흘려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지요. 그 3마디가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제 목숨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마디를 여러분께 하나씩 순서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도움이 될 날이 올 테니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고개 숙인 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돈 문제만큼은 말이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하지 않기로 스스로 정해뒀단다. 하룻밤만 생각하게 해다오.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하룻밤만 생각하게 해다오. 딱 이것뿐이지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든 형제든 가까운 사람이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들은 그 순간에는 머릿속이 새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정에 이끌려 그만 그래 알았다 하고 말해버리거나 아니면 당황해서 무슨 소리냐 그런 돈 없다 하고 매몰차게 내치거나요. 어느 쪽이든 그 순간의 기세로 내뱉은 대답은 대개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자리에서는 정하지 않는다. 하룻밤만 생각하게 해다오. 이건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겠다는 거니까 상대도 기분 나쁠 리가 없지요. 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머리를 식힐 시간이 생기고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그래라는 말을 하룻밤에 걸쳐 천천히 삼켜낼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말이지요. 이건 오래 살아온 제 실감입니다만 정말로 절박하게 급한 부탁이라는 건 의외로 드문 법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면 안 된다던 사람이 하룻밤 지나면 의외로 다른 방법을 찾아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머리가 식어서 스스로도 아니야 됐어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지요. 하룻밤이라는 시간은 상대에게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다정한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의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하룻밤을 못 기다려요.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요. 제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다. 이 말을 저는 알고 있거든요. 30년도 더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깐 옛날 이야기를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걸 말씀드리지 않으면 제가 왜 그리도 아들의 그 말을 두려워했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요. 그건 제가 아직 40 남짓 한창 일할 나이였을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도 더 된 일이지요. 저에게는 3살 터울의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정식이라고 했어요. 정식이는 어릴 적부터 어리광을 잘 부리는 아이여서 누나인 저를 누나 하며 따르던 정말 사랑스러운 동생이었습니다. 그 정식이가 어느 날 저희 집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200만 원만 빌려줘. 지금 당장 필요해. 정식이는 그 무렵 작은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곤경에 처해 고개를 숙이고 있으니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를 의지해 주었다는 게 어딘가 기뻤던 겁니다. 누나로서 동생에게 기댐을 받는다는 그 기분 좋음에 저는 취해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하룻밤 생각해 본다는 건 머릿속 한구석에도 없었어요. 정식이는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반드시 갚을게. 반년 안에 꼭이라면서요. 그때의 저는 좋은 일을 했다고 여겼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반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00만 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제가 독촉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곤란한 처지겠거니 하고 잠자코 있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갚지 못하고 있는 정식이 쪽이 점점 저를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지요. 돈이라는 게 정말로 무서운 대목이에요. 빌려준 쪽이 아니라 빌린 쪽이 어색해집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도
정식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잘 지내지? 하고 말을 건네도 하고 우물우물 얼버무릴 뿐이었지요. 200만 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저와 동생 사이에 슥 가로막고 서서 두 사람을 갈라놓는 겁니다. 만나면 서로 돈 생각이 머리에 어른거리니 그래서 만나기 싫어지고요. 만나지 않게 되니 마음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요,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 돈은 이제 됐다. 정씨가 안 갚아도 되니까 옛날처럼 웃으면서 얘기하자라고요. 하지만 그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입 밖에 내면된 대로 적선을 받았다고 동생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요. 서로 속마음을 말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이었습니다. 정식이는 병으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어요. 63이었습니다. 끝끝내 우리는 어긋난 채였지요. 그 200만 원 얘기를 웃으며 나눌 수 있는 날은 끝내오지 않았던 겁니다. 정식이의 장례식에서요. 관 속에 누운 여윈 동생의 얼굴을 보면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200만 원을 빌려줌으로써 동생을 도왔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은 그 200만 원과 맞받고 저는 단 하나뿐인 동생을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동생마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게 말이지요. 제 평생의 가장 큰 후회입니다. 그러니 그 토요일에 준호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관 속에 누운 정식이의 얼굴이 확 되살아났던 거예요. 안 된다. 같은 잘못을 2번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요. 하지만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동생보다 더 잃고 싶지 않아요. 매몰차게 내칠 수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2번째 말이 나설 차례인 겁니다. 저는요, 준호의 필사적인 얼굴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거라. 어머니가 제대로 생각해 볼 테니 내일 한 번 더 와다오. 첫 번째 말, 하룻밤만 생각하게 해다오를 무슨 일이 있어도 관철한 겁니다. 준호는 한동안 매달렸지만 결국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머니와 동생의 사진 앞에 앉아 두 사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준호를 정식이처럼 잃고 싶지 않아요. 라고요. 그렇게 밤새 생각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준호에게 2번째 말을 쓰겠다고요. 2번째 말, 그건 말이지요. 이런 겁니다. 빌려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만큼은 그냥 주마. 갚지 않아도 되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준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라. 돈은 빌려주니까 사람 사이가 망가지는 거야. 빌려주면 거기에 갚느냐 안 갚느냐 하는 응어리가 남는다. 방금 얘기한 정식이와 나처럼 말이지.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준다고 마음먹고 건넨 돈에는 응어리가 남지 않아. 왜냐면 돌아올 거라고 이쪽이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니까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상대가 하라는 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또다시 갚느냐 안 갚느냐로 부모 자식 사이가 망가진다. 저와 동생처럼요. 하지만 자기가 이 정도라면 설령 단돈 10,000원도 안 돌아와도 아깝지 않다 싶은 금액을 처음부터 그냥 준다고 마음먹고 건네면 거기엔 응어리가 남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가. 여기서 말이지요.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하게 해주세요. 우리 세대의 돈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떠난 남편의 유족연금과 제 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130만 원 남짓이요.
매달 15일에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요? 그 15일이 다가오면 왠지 통장이 신경 쓰여서 은행으로 발길이 향하는 그 느낌 말이에요. 그 130만 원 중에서 집세 대신 나가는 재산세니 공과 금이니 약값 신의를 내고 나면 이제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와는 별도로 저에게는 알뜰살뜰 모아둔 정기예금이 8천만 원쯤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지요. 이건 손댈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건 제 마지막 돈입니다. 제가 쓰러져 간병이 필요해질 때의 비용, 그리고 제 장례비, 자식들에게 단돈 10,000원도 패 끼치지 않고 저 세상으로 가기 위한 돈이지요. 여러분도 그런 이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헐지 않겠다는 돈 마음속에 선을 그어두고 계시지 않나요? 300만 원이라는 건 그 8천만 원의 3분의 1이 넘는 돈입니다. 이걸 건네버리면 제 마지막 돈은 위태로워져요. 그래서는 저 자신이 자식들의 짐이 되고 말지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정했습니다. 30만 원. 이거라면 설령 단돈 10,000원도 안 돌아와도 준호를 위해 쓴 돈이지 하고 웃어넘길 수 있겠다. 제가 그냥 줘도 아깝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아슬아슬한 금액이 30만 원이었던 겁니다. 이튿날 준호는 약속대로 왔습니다. 전날보다 더 야윈 얼굴을 하고서요. 저는 전날 밤에 준비해둔 하얀 봉투를 쓱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30만 원. 준호야, 어머니는 300만 원은 못 빌려준다. 이게 어머니의 솔직한 마음이야. 하지만 말이다. 이 30만 원이라면 그냥 주마. 갚지 않아도 되니까. 어머니 마음이란다. 여러분, 저는 이걸로 원만하게 마무리되리라 여겼습니다. 모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 아들을 도운 거예요. 어머니께 배운 그대로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요, 그 봉투를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얼굴이 와락 일그러지는 겁니다. 30만 원, 어머니, 30만 원으로는 안 돼요. 아무래도 300만 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부탁이에요.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이건 그냥 돈이 갖고 싶다는 게 아니다. 뭔가 더 절박한 다른 사정이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언짢은 생각이 살짝 스쳤습니다. 설마 이 녀석 뭔가 나쁜 일에 손을 댄 건 아니겠지. 도박이라든가 이상한 투자라든가.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지웠어요. 준호는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성실한 것만이 장점인 요령 없는 아이예요. 회사에서도 남이 부탁하면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 좋은 아이지요.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이어졌어요. 남이 부탁하면 싫다고 말하지 못한다. 그거 마치 젊은 시절에나 같지 않은가.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떠올린 게 있습니다. 오래도록 잊고 있던 낡은 기억이에요. 제가 아직 26, 갓 시집온 무렵의 일이었습니다. 실은요, 그 무렵 저 자신이 돈 문제로 궁지에 몰린 적이 있었어요. 사이좋게 지내던 이웃이 아주 잠깐이면 돼 하고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대신 내준 겁니다. 그게 점점 불어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액수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새파랗게 질려서 친정어머니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요. 그때 어머니의 대답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고 싶었던 거겠지요. 왜냐하면 그때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얘야, 돈은 못 빌려준다.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친딸이 이렇게 울면서 부탁하는데도요. 하지만 말이지요.
어머니는 그 뒤에 이렇게 이으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시고요. 돈은 못 빌려준다. 하지만 말이다. 이 어미는 널 내버리지는 않아. 그러니 사실대로 전부 얘기해 보아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어미한테 들려주려무나. 이게 세 번째 말입니다. 돈은 못 빌려준다. 하지만 너를 내버리지는 않는다. 오랫동안 저는 이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면 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젊은 저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훗날 동생 정식이가 왔을 때도 저는 이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자코 돈을 건넸지요. 그게 다정함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토요일의 이튿날 눈앞에서 떨고 있는 준호를 보며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정말로 건네려 하셨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사실대로 말해도 괜찮다는 안심이었던 겁니다. 저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세 번째 말을 쓸 때라고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걸 쓰면 아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저도 준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감쌌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호야, 잘 들어라. 어머니는 300만 원은 못 빌려준다. 이건 정말로 못 빌려주는 거야.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말이다. 어머니는 너를 절대로 내버리지 않아. 죽어도 안 그런다. 그러니 부탁이니 사실대로 얘기해다오. 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그 순간이었습니다. 45이나 된 다 큰 사내가 제 손 안에서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릴 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 우는 얼굴로 흑흑 어깨를 들썩이면서요. 저는 벌써 몇 년이나 아들의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는 흐느끼며 띄엄띄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건 제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이야기였어요. 준호에게는요, 회사에서 챙겨주던 후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부침성 좋고 잘 따르던 젊은 친구였다고요. 그 후배가 반년쯤 전에 독립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답니다. 그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데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준호에게 부탁해 왔다는 거예요. 연대 보증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나요? 누군가의 빚의 보증인이 된다는 건 그 사람이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자기가 대신 전부 갚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준호는 거절하지 못했다고 해요. 따르던 후배가 고개 숙여 부탁하며 절대 폐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요. 아, 또 이겁니다.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 후배가 바로 지난달 가게를 접고 자취를 감췄답니다. 빚만 남겨둔 채로요. 그리고 그 빚 독촉이 준호에게로 오게 된 겁니다. 후배가 빌린 돈에 당장 갚아야 할 목만 300만 원. 그걸 못 갚으면 준호의 집에까지 압류가 들어올지도 모른다. 준호는 그렇게 말하며 또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집을 잃을지도 몰라요. 애들 학교도. 그런데 이런 거 창피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겠고 아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제가 보증인 같은 걸 써서 제가 바보라서.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준호를 나무랄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준호가 한 일은 젊은 시절의 저와 똑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동생 정식이에게 돈을 빌려준 저와도 똑같았으니까요. 남이 부탁하면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수렁에 빠진다. 우리 모자는, 아니 우리 가족은 다들 거절하지 못한다는 똑같은 약함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울고 있는 아들의 등을 하염없이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준호야, 혼자 잘도 끌어안고 있었구나.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야. 여기서요, 여러분. 제가 그 토요일에 허둥지둥 300만 원을 빌려줬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대로 300만 원을 건넸더라면 준호는 분명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고 돈을 들고 돌아가 후배의 빚을 한 달치 막았겠지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독촉은 옵니다. 준호는 또 저에게 와서 고개를 숙이겠지요. 제 8천만 원은 바닥이 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돈도 아들의 진심도 둘 다 잃고 있었을 거예요. 동생 정식이와 완전히 똑같은 꼴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돈을 건네지 않았기에 준호는 사실대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돈으로 뚜껑을 덮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 수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세 마디 말. 첫 번째, 하룻밤만 생각하게 해다오. 두 번째, 빌려줄 순 없지만 이만큼은 주마. 그리고 세 번째, 돈은 못 빌려주지만 내버리지 않는다. 저는 줄곧 이걸 돈을 능숙하게 거절하기 위한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모가 나지 않게 거절하기 위한 지혜라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 세 마디는 거절하기 위한 말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말이지요. 돈보다도 그 사람을 택하기 위한 말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돈에 휩쓸리려는 나 자신을 붙잡아 세운다. 두 번째로 내 삶을 지킬 선을 긋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돈은 내어줄 수 없지만 너라는 사람으로부터는 결코 도망치지 않겠다고 전한다. 돈은 건네지 못해도 그 사람과 똑바로 마주한다. 그게 진짜 도움이라고요. 어머니는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려 하셨던 겁니다. 저는요, 그날 준호와 둘이서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종이를 펼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아시나요? 돈이 없는 사람도 변호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나라의 창구가 있습니다. 연대보증인 문제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300만 원을 이리저리 옮겨서 어떻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법을 아는 사람에게 상담해야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빚을 정리하는 길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준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못 빌려준다. 하지만 말이다 어머니가 함께 상담하러 가주마. 같이 고개 숙이러 가자. 혼자 끌어안지 말아라고요. 300만 원 대신 제가 아들에게 건넨 건 이거였습니다. 함께 간다는 그것뿐이었어요. 돌아갈 때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준호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돈 안 빌려주셔서 고마워요. 저 어쩐지 어릴 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직감했습니다. 돈 빌려주셔서 고맙다가 아니에요. 빌려주지 않으셔서 고맙다인 겁니다. 동생 정식이가 끝끝내 저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아들 준호가 해준 거예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나와 준호는 지금 처음으로 진짜 의미에서 마주할 수 있었구나 라고요. 그때까지의 우리는 돈을 빌려주는 기댈 수 있는 부모와 돈을 빌리는 기대는 자식이었습니다. 위와 아래. 하지만 그날 우리는 돈의 인연을 일단 끊어냈어요. 그리고 거절하지 못한다는 똑같은 약함을 아는 두 어른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부모가 위에 올라서서 돈으로 문제를 해치워준다. 그런 관계를 내려놓은 순간이었어요. 물론이요. 이걸로 만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준호의 보증인 문제는 지금도 전문가분과 함께 조금씩 정리해 나가는 중이에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게다가 저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아픔도 남아 있어요. 동생 정식이는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이 세 마디 말을 알고 있었더라면 정식이에게도 돈은 못 빌려준다. 하지만
내버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더라면 저는 돈이 아니라 동생의 진짜 괴로움과 마주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더라면 정식이는 저를 피하지 않고 끝까지 웃으며 얘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 후회만큼은 제가 죽을 때까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사진과 동생 정식이의 사진에 손을 모으고서요. 어머니, 이제야 그 말의 뜻을 알았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정식아, 미안하다. 너한테도 제대로 마주했어야 했는데 향연기가 스르르 곱게 피어올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공경에 빠진 내 자식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저처럼 돈은 내주지 않고 그 대신 진실과 마주하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이건요, 어느 쪽이 옳다고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이 곤란해하는데 300만 원쯤 내주면 될 것을 매정한 엄이라고 여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마음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동생을 하나 돈으로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세 마디 말을 되짚어 드리게 해주세요. 워낙 중요한 말이니 2번 말씀드리는 걸 허락해 주세요. 첫 번째는 돈 문제는 하룻밤 생각하게 해다오. 2번째는 빌려줄 순 없지만 이만큼은 주마. 갚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3번째는 돈은 못 빌려준다. 하지만 너를 내버리지 않는다. 이 3마디만 마음속 서랍에 넣어두시면 이제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해도 괜찮습니다. 허둥댈 필요 없어요. 모나지 않게, 그러면서도 나 자신도 상대와의 인연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돈을 건네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사실을 안심하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주는 것, 그게 나이든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00만 원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께 오늘 밤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 통장을 한 건 꺼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자식이나 가족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나는 얼마까지라면 설령 돌아오지 않아도 아깝지 않다고 여길 수 있을까? 그 금액을 종이에 하나 적어두는 거예요.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괜찮습니다. 미리 그 내어줄 수 있는 상한 금액을 자기 안에서 정해두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정작 그럴 때 그 그래라는 말을 삼킬 수 있게 됩니다. 괜찮으시다면 그 종이를 부부끼리 서로 보여주셔도 좋아요. 분명 좋은 대화가 될 겁니다. 돈은 빌려주면 응어리가 남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한 금액을 그냥 주면 마음이 남아요. 부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돈으로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나 형제가 돈을 빌려달라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얼마까지라면 그냥 줘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시겠어요? 그 금액을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살며시 알려주세요. 여러분 댁에 선 긋기가 분명 같은 고민을 아는 어느 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그리고 똑같이 고민하고 계실지 모를 가족이나 벗에게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